제로나인웰, 미국의 텍사스주 중남부에 위치한 이 동굴은 모험가들 사이에서도 난이도가 높기로 유명하다. 약 100m 깊이의 이 동굴은 여러 번의 수직 하강이 필요하며 로프를 이용한 고난도의 하강 기술이 요구된다. 입구에서 약 40m를 하강해야 비로소 본격적인 내부로 진입할 수 있다. 이 구간에는 수직으로 설치된 물 파이프가 지나가고 있어 공간이 매우 좁고 움직임이 제한된다. 그렇게 바닥에 도달하면 본격적인 동굴 탐험이 시작된다. 약 50m 길이의 수평 통로에는 작은 폭포들이 흐르고 있으며 진흙과 물기로 인해 내부는 매우 미끄럽고 위험해 웨트슈트와 동굴 탐사용 방수부츠 착용이 필수이다. 통로 끝에서는 두 번째 하강이 시작된다. 약 20m 깊이로 석회암 침전층을 따라 폭포가 흘러내리는 구간이다. 이후 무너진 바위 사이를 기어가야 하는 좁고 복잡한 통로들이 이어지며 세 번째 하강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마지막 하강은 약 17m. 또 하나의 폭포를 따라 내려가면 여러 개의 물웅덩이와 진흙으로 뒤덮인 머드룸에 도착하게 된다. 이곳은 일반적으로 탐험의 마지막 구간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2003년 한 탐험가가 머드룸의 벽 최상단에서 통로로 보이는 구조를 발견하게 된다. 이 통로는 또 다른 동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문제는 그 위치였다. 도달하기 위해선 무려 약 50m에 달하는 수직 벽을 올라야 했고 이 극한의 난이도 앞에서는 누구도 쉽게 도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통로를 직접 발견한 조 아이비는 달랐다. 조 아이비는 16살 때 동굴 탐험 동호회에 가입하면서 처음 동굴 탐험을 시작했다. 그 후로 그는 수백 개의 동굴을 탐사하며 아직 알려지지 않았던 수많은 공간을 직접 발견하고 지도에 기록해왔다. 특히 그는 포데 몬테마요르라는 동굴의 탐사를 주도했고 그 결과 이 동굴은 북부 멕시코에서 가장 깊은 깊이 515m에 달하는 동굴로 기록되었다. 수많은 동굴을 지도하였던 그는 제로나인웰 동굴에 작은 통로를 발견하자마자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 뒤에는 또 다른 동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조는 이 프로젝트에 함께할 사람으로 가장 믿고 의지하던 동료 팀 스티치를 떠올렸다. 그는 팀에게 자신이 발견한 통로에 대해 설명했고 팀은 잠시 고민한 끝에 제안을 수락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동굴을 함께 탐사해왔고 서로의 실력과 판단력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탐험에는 명확한 장애물이 있었다. 바로 50m에 달하는 수직벽을 올라야 한다는 점이었다. 조와 팀은 이 벽을 오르기 위해 볼트 클라이밍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다. 바위에 구멍을 뚫고 금속 볼트를 박은 뒤 그 위에 로프를 하나하나 연결하며 직접 등반 루트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었다. 두 사람은 약 3주간 4차례에 걸쳐 깊은 머드룸까지 진입하고 벽에 뒤덮인 미끄러운 진흙을 제거했다. 매 등반마다 조금씩 높이를 올려가며 그들은 점점 천장 통로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통로의 20m 아래 지점까지 로프를 설치하는 데 성공했고 2000년 9월 30일 통로를 향한 마지막 등반이 시작되었다. 조와 팀은 이전에 설치해놓은 고정 로프를 타고 등반하기 시작했다. 로프의 끝에 도착했고 이제부터는 다시 로프를 설치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조가 먼저 벽을 올랐다. 약 6m 구간을 전진한 뒤 잠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벽 아래로 다시 내려왔다. 충분한 휴식을 마친 조는 다시 한번 등반을 이어갔고 또다시 약 6m를 더 올라가 로프를 연장한 뒤 하강했다. 그 다음은 팀의 차례였다. 팀은 조가 마지막으로 도달한 지점까지 등반한 뒤 통로에서 약 5m 아래까지 로프를 추가로 연결했다. 이때 가지고 올라갔던 로프의 길이가 부족했고 사용 가능한 볼트 행거도 바닥난 상태였다. 팀은 벽을 내려오며 아래쪽에 설치돼 있던 볼트 행거와 카라비너 몇 개를 회수했고 조에게 장비를 넘기며 로프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조는 추가 로프를 챙겨 자신의 하네스에 고정한 뒤 마지막 5m의 로프를 설치하기 위해 올라갔다.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조는 순식간에 추락하고 말았다. 깜짝 놀란 팀은 즉시 조를 부르며 아래로 향했고 진흙이 가득한 가파른 경사면 틈에서 조를 발견했다. 그의 상태는 충격적이었다. 헬멧은 벗겨져 있었고 벽에는 선명한 피가 묻어 있었다. 로프는 끊어진 채 조는 경사면 틈에 끼어 있었고 바로 아래로는 더 깊은 낙하 구간이 이어지고 있었다. 조는 의식을 잃지는 않았고 짧게나마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하지만 추락 과정에서 하반신에 착용돼 있던 하네스가 충격으로 인해 가슴팍까지 밀려 올라온 상태였고 그 하네스가 그의 가슴을 강하게 압박해 조는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워했다. 팀은 당장 하네스를 풀어주고 싶었지만 조가 위치한 곳은 진흙으로 덮인 가파른 경사면이었다. 잘못 건드리면 조가 다시 미끄러질 수 있는 상황. 2차 추락을 막기 위해 팀은 먼저 로프를 하네스에 연결해 조의 몸을 고정시켰다. 그 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좁은 틈에 끼어 있는 조를 위쪽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흙과 물기로 인해 바위 표면은 매우 미끄러웠고 작업은 쉽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조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고 하네스는 그의 몸통을 점점 더 조여왔다. 사투 끝에 팀은 결국 조를 조금이나마 평평하고 안정적인 지점으로 옮기는 데 성공했다. 그제야 하네스를 풀 수 있었고 조의 호흡을 확인했다. 하지만 조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팀은 곧바로 CPR을 시도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통로를 바로 눈앞에 둔 채 약 15에서 18m를 추락했다. 전문가들은 그의 등반 방식에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첫 번째는 리무버블 볼트의 사용이었다. 그들은 영구 고정 볼트와 리무버 볼트를 번갈아 가며 설치했는데 리무버블 볼트는 스프링 구조를 이용해 설치와 해체가 빠르고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정력은 영구 고정 볼트에 비해 확실히 떨어진다. 게다가 그들이 등반하던 머드룸 벽면은 진흙과 수분으로 가득했던 곳이었다. 이러한 환경은 리무버블 볼트의 고정력을 더 약화시켰다. 두 번째 문제는 정적 로프의 사용이다. 일반적인 리드 등반에서는 추락 시 아래에서 확보자가 로프를 잡아주는 벨레이 시스템이 작동한다. 하지만 조와 그의 팀은 확보자 없이 추락 시 콩슬라이드라는 장비를 통해 충격을 흡수하는 셀프 벨레이 방식을 선택했다. 콩슬라이드는 로프에 마찰을 주어 충격을 완화시키는 장치다. 하지만 이 장치는 탄성과 늘어남이 있는 동적 로프를 사용할 때 제대로 작동한다. 조는 이날 정적 로프를 사용했고 그 결과 추락 시 발생한 충격을 로프가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는 사고로 이어졌다. 조의 죽음은 동굴 탐험 커뮤니티에 깊은 충격을 안겼다. 이후 그가 남긴 미지의 통로는 탐험되었지만 결국 그 끝은 막혀 있었고 조가 찾고자 했던 또 다른 거대한 공간은 존재하지 않았다.